잠시 후 행복한 아침에서는 사건, 사고 그리고 판결까지 들여다보는 분노 유발자들 준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똘똘한 자산 관리 방법 머니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광고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2월 20일 화요일이고요. 저희가 준비해놓은 분노 유발자들이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인데 네.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분노 유발자들에서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머니에서는요, 남겨진 가족들을 위한 유족연금 누가 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을 해서 20일인 오늘 집단 진료 중단을 예고한 바 있는데요. 세브란스 병원의 전공의들이 예정보다 하루 앞선 어제 근무를 중단해서 병원이 비상체제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네, 예고한 것보다 하루 일찍 근무를 중단했다.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앞서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국장 A씨가 공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하면서 19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전달하고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 사직서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서 정확한 인원 파악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예정이라는 게 병원 측의 입장입니다. 한편 집단 행동을 예고한 전공의들 사이에 사직 전에 일부 자료를 지우거나 환자들의 약 처방 정보를 바꿔놓고 나오라는 걸 공유한 사실이 온라인상에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재는 글이 삭제된 상태입니다. 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은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 대형 병원, 특히 빅5라고 하는 병원들은 오시려면 1년 전부터 예약 잡고 고시원 잡고 그렇게 상경들을 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6개월 전, 1년 전부터 이번 주 수술만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입니다. 우려한 대로 중증 암 수술, 출산, 디스크 수술 등 긴급한 수술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수술 받을 수는 있는 거냐 하는 환자들의 그런 문의도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미 입원 중인 환자를 돌보는데도 어려움이 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부 병원은 진료 보조 간호사, 이 PA들의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네, 혹시나 했던 의료 대란이 눈앞에 펼쳐진 것 같습니다. 정부는 대책을 가지고 있을까요? 예, 정부는 일단 전국 병원 9곳을 현장 점검하면서 엄정 대응할 것을 예고했는데요. 특히 경찰은 집단 행동이 불법적 영역으로 넘어오는 즉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고 주동자라면 구속 수사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어제 파업 강행 시에 군병원, 국군 수도병원 등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 환자 진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만일의 경우에 응급진료뿐만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민간인 일반 진료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방송하러 오면서 라디오 들어보니까 암 재발 수술을 오늘 받기로 했는데 기약 없이 미뤄졌다. 네. 이런 얘기, 가족의 걱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볼모가 된 지금 상황입니다. 답답합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앞으로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은 실제 술을 마시지 않았더라도 사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모두 자기 돈으로 물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번호판 봉인제가 62년 만에 폐지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오늘부터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법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짚어주시죠. 네, 이 달라지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만 해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준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한 건 2020년에서 2022년까지 3년 만에 34%나 증가해서 대책이 필요했는데요. 이번 개정안으로 만약에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 후에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고부담금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판 봉인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62년 만에 폐지되는 거예요, 이게? 네, 이게 1962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번호판 봉인제는 그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한 건데요. 그동안 이게 우리나라랑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을 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워낙에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번호판 도난이라든가 위변조 차량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6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도 굳이 이걸 없앨 필요까지 있을까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국토부는 나사 설치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연간 40억 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게 떨어져 나가면 뭐 등기소 가가지고 뭐 하고 뭐 내 수수료 내고 막 이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규제 철폐 차원에서 한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서울 명동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무단 투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쓰레기통이 적어서 관광객들이 버릴 곳이 없어서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데 이걸 또 치우는 사람도 없는 겁니다. 명동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늘 제기돼 왔던 문제지만 상권 회복한 이후에도 같은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급증했던 지난 2015년의 경우에는요, 쓰레기 무단 투기와 쓰레기 봉투, 쓰레기통 부족 문제가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개선이 전혀 안 됐던 거예요? 이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고 나름대로 개선 시도를 했는데도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현재 명동 관광특구에는 하루 25톤가량의 쓰레기가 발생을 하는데 쓰레기통은 28개가 배치돼 있다고 해요. 네. 원래 18개로 운영하다가 쓰레기가 너무 넘쳐서 작년에 10개를 늘린 건데요. 하지만 한 매체가 취재해 봤더니 관광객이 주로 다니는 동선에서 쓰레기통을 찾아보긴 어려웠고요. 또 무단투기 쓰레기가 주로 나오는 곳이 노점상인데 여기 자체적으로 쓰레기통을 마련한 경우도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은 주변에 쓰레기통이 없길래 벤치 옆에 있던 쓰레기 더미에 같이 섞어서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걸어 다니면서 먹는 게 큰 즐거움이자 경험인데 쓰레기 처리가 문제인 것 같아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면 쓰레기통을 좀 더 많이 설치하고 좀 보이는 데 놓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그런데요. 왜 이게 이렇게 그동안 지지부진했냐 하면 이전에도 쓰레기통을 늘릴 때마다 미관상 좋지 않다라는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2, 3일 만에 철거를 했다는 게 중구청의 설명이고요. 아무래도 이 점포 근처에 쓰레기통이 있다 보면 손님들이 기피한다는 이런 일부 상인들의 우려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서울시는 명동 관광특구뿐만이 아니라 유동인구 밀집 지역의 쓰레기통을 더 놓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300% 가까이 늘릴 거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명동 관광특구에 조금 더 예쁜 신규 디자인의 쓰레기통 15개를 설치할 예정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또 이 중구청, 명동 관할 쪽에서는 상인회와 협의를 하느라 조금 더 시간 조율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통이 미관상 안 좋다 그랬으니까 네. 그 깜찍한 쓰레기통들 있잖아요. 네. 아이디어 있는 쓰레기통. 좀 예쁜 쓰레기통. 네. 그런 것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점상이나 그 가게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그 가게에서 치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고 미관상 말씀하셨는데 벤치 옆에 이렇게 쓰레기가 쌓여 있으면 그건 좋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좀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먹다가 버리잖아요. 네. 근데 한 사람이 버리면 그 다음 우르르 사람이 다 버려요. 버려요. 맞아요. 우르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잘 버리는 지점이 있어요. 거기다 놓으면 되는데 예, 우리 생각이죠. 방법이 필요합니다. 네. 예, 다음 이슈요. 네,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현재 취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은퇴 시기임에도 떠나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자, 70대 이상 노인 4명 중 1명은 수입을 목적으로 일하는 취업자라고 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어떤지.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만 70대 이상 인구 631만 명 중에 취업자는 155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취업자 수가 약 11% 증가한 건데요. 전체 취업자 중 70세 이상 취업자의 비중, 그러니까 전체 중에 70세 이상 비중도 지난해보다 0.5%가 늘어났고요. 또 70대 이상 인구 고용률은 24.5%인데 이 말인즉슨 노인 4명 중 1명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주당 18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했다는 뜻입니다. 75세 이상 초고령층으로 좁혀본다고 해도 403만 명 중에 75만 명이 취업을 해서 18%의 고용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돈도 돈인데 그 건강을 위해서도 일하시는 게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의 나이는요, 옛날로 치면 마이너스 10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70이면 옛날로 치면 그냥 60이에요. 그렇죠. 근데 70세 이상 취업자 어떤 일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습니까? 예,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전체 취업자 중에 30%가 차지한 가장 많이 있는 비율, 농업, 어업, 임업 분야였고요.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사회보장행정업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직업 분류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42%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게 일터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 때문이겠죠.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에서 79세 노인 중에 계속 근로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체 55%로 절반 이상이 나 더 일하고 싶다 이렇게 밝힌 건데 역시나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컸습니다. 생활비에 보탬이 돼서 돈이 필요해서라는 응답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거 공감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라고 네. 밝혔습니다. 예, 저도 애가 어려서 70까지는 벌어야 되는데.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이팅. 건강한 삶 다들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내가 무심코 한 그 행동들이 쌓여서 건강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가 네. 무심코 한 행동. 보시면 뭐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언제 자고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걱정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입이 심심하다고 할까요? 네. 간식 먹고 밤에 먹고 아유. 이런 습관이 좀 생겼거든요. 그거 떨치기 참 어려운데. 자, 건강 정보 드리겠습니다. 닥터 하우스입니다.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 닥터하우스에서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MC 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의사 이문희입니다. 이정수님, 혹시 적이 있습니까? 적이라고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주변에 약간 저랑 비슷한 인기의 친구들 야 라이벌이라고 생각했던 적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왜 물어보시죠?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체이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공의 적, 복부 비만입니다. 복부 비만이고 공공의 적 맞죠?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기 때문인데요. 통상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근육량은 30대의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매년 1% 이상씩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그만큼 지방 비율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대사 효율이 떨어져 식사량이나 활동량 등 모든 조건이 일정해도 중년이 되면서 살이 찌기 쉬워지고 잘 빠지지 않게 됩니다. 호르몬도 관계가 있다고 하던데요. 성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과 같은 호르몬이 줄어드는 것도 비만의 주요 원인입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 여성 호르몬 변화로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성장 호르몬도 근육은 많게 지방은 적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서 지방 분포가 더 많아지게 되죠. 맞아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갱년기 겪으면서 뱃살이 급속하게 찌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갱년기를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줄기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이 줄면 주로 복부에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복부 비만도 이 꼴보기 싫은데 뱃살이 건강을 해친 한몫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복부 비만은 단순히 외모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건강에 심각한 이상을 초래하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내장 지방형 비만은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만성 질환의 근원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혈액에 지방이 유입돼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치매, 암 등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주변에 뱃살 좀 쪘다는 분들이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뭐 무릎이야 뭐 이런 얘기를 달고 사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복부 비만은 관절이나 척추 질환도 부르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은 떨어지고 체중이 늘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관절에 가죠. 또 척추를 둘러싼 몸통에 살이 찌면 허리 디스크가 과도한 압력을 받아 제자리에서 탈출하기도 쉬워집니다. 복부 비만은 그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질병인 셈입니다. 흐르는 세월 막을 수도 없는데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점점 다이어트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공공의적 복부 비만을 무너뜨리려면 먼저 꾸준한 운동이 필요한데요. 운동할 때 분비되는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 몸속의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의 역할을 하도록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백색 지방은 우리 몸속의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여 비만의 주범이 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지방이고요. 갈색 지방은 지방을 태워 에너지를 소모하고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갈색 지방은 1g당 6,000kcal를 소모하게 해주는 좋은 지방입니다. 갈색 지방은 추운 환경에서 활성화가 되니 따뜻한 실내에만 계시지 마시고 야외 활동을 같이 해주세요. 아니 제가 우리 아내랑 그 운동을 같이 많이 하는 편인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빠지는 것 같다가 요즘 통째 좀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몸무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히려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것은 몸무게보다 허리 둘레와 체지방률입니다. 허리 둘레는 남자 90cm 이상, 여자 85cm 이상인 경우 복부 비만으로, 체지방률은 남자 25% 이상, 여자 30% 이상인 경우 비만으로 진단합니다. 몸무게는 고정이어도 운동을 통해 허리 둘레나 체지방률이 줄고 있다면 오히려 비율이 좋아지고 있는 아주 바람직한 상태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럼 며칠을 확 굶어버려야 되네요. 아닙니다. 단 굶는 다이어트의 경우 근육량은 줄고 기초대사량과 활동대사량이 줄어요. 그러면 지방이 더 잘 쌓여서 결과적으로는 마른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또한 공복 상태에서는 그렐린이라는 식욕 촉진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다량의 그렐린이 분비되어 식욕을 더 조절하기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굶지 않고 규칙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른 방법도 또 있을까요? 바로 한약재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첫째로 한약은 대사량을 높여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그렐린 호르몬 조절을 통한 식욕 조절에도 도움이 되죠. 마지막으로 장기간의 다이어트 과정에서 떨어지는 체력을 보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야 오늘 좋은 정보 많이 들었습니다. 복부 비만의 정체부터 타파 방법까지 알려주신 이문희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건강 노하우를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소화기내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오수윤입니다. 이정수님, 대장암이라고 하면 보통 중년 이후에 발병한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 국가에서도 50세 이상일 때 검진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50세 미만, 다시 말해 20대에서 40대에 발병하는 비교적 젊은 대장암이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전 세계 1위, 젊은 대장암입니다. 그런데 암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게 대장암 아닙니까? 맞습니다. 한국의 대장암 발병률은 전 세계 1위고요. 우리나라 암 사망률로 따지면 무려 3위에 해당할 만큼 많은 사람이 걸리고 사망하는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까지 전 세계 1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20에서 49세 대장암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조사 대상 42개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호주의 11.2명이나 미국의 10명보다도 높은 수치였습니다. 중년층부터 이제 젊은 층까지 국내 대장암 발병률 세계 1등이라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가장 의심되는 원인은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 혈증, 낮은 HDL, 고혈압, 공복혈당 장애 5가지 항목 가운데 3개 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심장대사증후군 학회가 지난 2021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30대 남성의 대사증후군은 2007년 19%에서 2018년 24.7%로 40대는 같은 기간에 25.2%에서 36.9%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남성 4명 중에 1명, 그리고 40대 남성의 3명 중에 1명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러한 대사증후군은 심혈관계 질환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위험도도 높입니다. 왜냐하면 대사증후군의 발생 원인으로 추정되는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그리고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아디포카인 등이 대장암 발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장년층부터 젊은 층까지 국내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진 또 다른 원인은 바로 검사 지연입니다. 아, 그러니까 검사가 늦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0세 이상 남녀만 대상으로 무료 국가 대장암 검진을 시행하고 있죠. 그러나 젊은 층은 비교적 건강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뿐더러 혈변, 변비, 체중 감소 등 대장암을 시사하는 증상이 있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층의 대장암 검사 시기가 늦어지고 이미 진행한 후에 발견되게 되죠.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는 식습관도 발병률을 높인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구식 식습관도 젊은 대장암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특히 대장암은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와 관련돼 있고요. 예전에 비해 육류 중심의 서구식을 즐기는 젊은 층에서 대장암 발병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대장암 증상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복통, 빈혈이나 혈변, 변비와 설사가 반복되는 등 배변 습관의 변화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은 큰 증상이 느껴지지 않고요. 초기의 경우 단순한 소화장애와 증상이 비슷해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담당하던 한 50대 여성 환자분의 경우 평소 앓던 질환도 없었고 술이나 담배도 전혀 하지 않는 분이었는데요. 특별한 증상이 없으니 별다른 검사를 진행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다가 한 달 전쯤 혈변이 생기면서 오셨고 내시경 검사를 했더니 대장암으로 진단되셨습니다. 아우, 큰일 날 뻔했네요. 맞아요. 특히 대장암은 다른 암에 비해 암세포의 증식이 빠르고 전이율이 높고 말기 생존율이 낮기 때문에 애초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분변 잠열 검사와 내시경 검사인가요? 그렇습니다. 대변에 혈액이 묻어나오는지 확인하는 분변 잠열 검사를 시행해 양성으로 판정되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하지만 분변 잠열 검사는 조기 진단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왜요? 실제로 대변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경우 중 대장암 양성으로 판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 일반 항문 질환이나 단순 용종으로 검진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거기다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올 정도면 대장암이 위험한 수준까지 악화된 경우로 매우 늦게 발견되는 겁니다. 따라서 대장암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는 방법은 대장 내시경 검사입니다. 국가에서는 50세부터 시작하도록 권고되지만 최근 45세로 시작 나이가 당겨지는 추세죠. 하지만 45세 이전이라도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대장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생활 속에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음식의 종류와 상관없이 섭취하는 총 칼로리가 높으면 대장암의 위험도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식 등으로 섭취하는 총 칼로리를 줄일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음주나 흡연은 금하시고 평소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이나 적색육보다는 생선, 닭고기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 대장암의 정체부터 예방법, 치료법까지 알려주신 오수윤 선생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이정수였습니다. 사건 사고와 판결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김규현 변호사 그리고 신재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어떤 분노 유발자들이 우리를 화나게 만들지. 자, 일단 심호흡 한번 하고 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네, SNS를 통해서 용돈과 게임기, 전자담배들을 제공하겠다면서 13살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한 뒤에 7차례에 걸쳐서 이들을 추행하거나 성폭력을 휘두른 몹쓸 어른들이 있습니다. 어우, 공무원을 포함한 남성 6명인데 1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 다른 피고인들에게도 법정 최고형에 가까운 10년에서 1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의 선고는 어땠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미성년자들입니다. 어린애들 13살이었어요. 근데 네.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으니까 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것 중에 최고형을 줬겠죠. 어우, 그렇죠. 네? 이건 20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 받아야죠. 아니 근데 당연히. 사실 근데 좀 보면 구형보다는 좀 적게 선고되는 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20년, 10년, 15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한 10년 정도는 받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이제 모두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한 명은 벌금형이고요. 에? 5명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예? 그게 바로 제가 맞아요? 지금 분노하고 어. 있는 이유입니다. 아니 13살 아이를 유인해서 성폭행을 했는데 어, 고작 벌금, 집행유예 이랬다고요? 예. 아니 뭐 바뀌겠죠. 자, 오늘 주제 한번 보여주시죠. 오늘의 분노 유발자, 집행유예의 이유입니다. 이 말이 되나 싶어 20년을 구형했는데 집행유예. 이거 천천히 좀 짚어볼게요. 예, 이제 성인 남성 6명이 SNS를 통해서 초등학생 2명을 대상으로 이제 성매매를 제안하고 성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인데요. 하나의 아빠가 어느 날 딸아이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을 합니다. 이제 아이가 용돈에 비해서 과한 물건을 사고 너무나 풍족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살살 물어본 거죠. 어디서 샀냐? 무슨 돈으로 산 거냐? 이랬더니 딸아이가 이렇게 답하더라는 겁니다. 친구가 이렇게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른바 조건 만남이었던 거죠. 조건 만남. 조건 만남?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네. 아이들이. 그쵸? 네. 근데 여기 지금 문자가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주시면 기가 막힙니다. 대충 어떻게 나이가 저 몇 살이에요. 몇 살인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채팅창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이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다. 저기 보면은 왜 네. 저 애기시구나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알고 애기, 있는 거죠. 아주 어린애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와, 진짜 양심이 없네요. 양심 없죠. 예.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신고로 범인을 잡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잡고 봤더니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거예요. 총 6명의 남성이 7차례에 걸쳐서 가해자 뭐 주거지, 차량, 시내 모텔 이런 데로 꿰어내서 피해자를 성착취해온 거죠. 그러면 사실 이 검찰이 이제 어떤 법을 근거로 이제 구형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을 이제 5년 구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어떤 법을 좀 근거로 했을까요? 네, 우선 16세 미만에 대해서 간음이나 추행을 한 성인은 이게 합의하에 한 거라 하더라도 이제 강간죄나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라고 하는데요. 이제 의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의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그 추가로 아동청소년 성보법상 아동 성매매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아니 초등학생을 꿰어내서 성폭력을 저질렀어요. 이건 네. 누가 봐도 중형감 아닙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실제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도 많이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사건 범인 중에 한 명은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총 4번이나 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미 동종전력이 있는 이 상습범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점 고려해서 이제 징역 20년을 구형한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대체 왜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진 거예요? 피해자 한 명과 합의를 했다.
한 명에게는 형사 공탁을 했다 이런 이유로 선처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어이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 판결문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합의하에 성매매를 한 것이지 강제로 뭐 성폭행을 당한 건 아니지 않느냐. 아니 초등학생이 이런 건데 와 이게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러게 보고. 예. 아니 13세, 그러니까 13살 초등학생이 이런 사리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죠. 없잖아요. 네.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게임기 사주겠다, 용돈 주겠다고 꿰어내가지고 이런 천인공노할 짓을 이게 성적 착취를 벌인 건데요. 일종의 이제 그루밍 성범죄와도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아니, 제정신입니까 이게? 말도 안 돼. 아니 그럴 거면 이 의제강간죄가 왜 있냐고요. 이게 합의가 있어도 죄가 성립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 거기서 진짜 무슨 합의를 했다. 또 이 얘기 또 나오잖아. 공탁을 했다. 맞아. 공탁. 야, 이게 가명사유가 되더라고요. 공탁을 했다. 네. 그리고 합의를 했다. 초등학교 6학년하고 이게 합의가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미성년자 되죠, 이렇게 안 되죠. 예, 합의를 초등학생들이랑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다 부모랑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의 의사가 이게 제대로 반영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설령 초등학생 본인이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죠. 당연히 그런 걸 감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왜 보면 형사 공탁했기 때문에 선처를 했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형사 공탁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네. 네, 형사공탁은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법원에 돈을 맡기는 겁니다. 이제 피해자가 찾아갈 수 있게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피해자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을 알아야지만 형사공탁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탁을 못했죠. 네. 근데 이제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를 몰라도 할 수 있는 형사공탁 특례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피해자 정보를 몰래 캐내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걸 만든 취지인데, 근데 이게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데도 그냥 묻지마 공탁을 해버리면 네. 그게 감형 요소로 작용하는 이른바 꼼수 감형 창구로 전락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감형이 된다. 너무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네.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아동의 부모가 즉각 항소를 했고요. 지난 1월 18일에 2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비롯해서 시민 단체들까지 1심 결과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국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자, 초등학생과 합의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사법 후진국, 미국처럼 배심원제로 하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범죄는 반복될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공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이 집행유예 이유가 너무나 화가 나고 충격적인데 좀 네.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뿐이 아니고요.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2021년 대낮에 도심의 한 쇼핑몰 안에서 처음 본 10대 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A씨. 물건을 고르던 여학생을 다짜고짜 화장실로 끌고 가서 성폭행했다고 하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은 이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판결문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네.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억지로 끌고 갔는데 이게 행사한 힘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이게 뭐 끌고 가는 과정에서 뭐 이렇게 뭐 질질질 끌고 가고 막 이렇게 뭐 두드려 맞고 뭐 이래야지 지금 뭐 그런 얘기 그래야 아니에요. 되는 거야. 그죠? 어느 정도로 해야 이게 중하다는 그러니까 이 거지. 당시 사건하는 오히려.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했습니다. 청원 게시판에도 올라오고 난리도 아니었죠.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이거죠. 예. 해당 판사가 누구냐? 탄핵해라. 이건 그냥 대놓고 봐준 거다. 10대와 합의라니 말이 안 된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정말 공문이 이어졌네요. 예, 저도 성범죄 사건을 이제 많이 했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아무리 반성하고 합의를 했어도 대낮에 10대 청소년을 말도 안 강제로 화장실로 끌고 가가지고 성폭행을 했는데 이걸 집행유예로 풀어준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예. 왜 이러지? 다행히 이제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2심에서는 1심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재판부 판결이 어땠을까요? 네, 범행 시간, 장소, 대상,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적인 사건. 피고인의 범행이 즉흥적, 우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2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사건에 대한 판결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달라요. 네, 맞습니다. 1심에서 이제 지적하지 않았던 사실관계를 근거로 판단을 한 건데요. 매장에 CCTV가 있었는데 본인이 CCTV에 찍히고 있다는 걸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범행을 머뭇거리거나 뭐 망설이진 않았다. 근데 화장실에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걸 숨기기 위해서 유튜브 영상을 크게 틀어놔가지고 범행을 숨겼다. 이런 내용이 의도적이네. 있습니다. 고도로 계획되고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 도저히 선처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네. 네, 백주대낮에 그 사람 많은 곳에서 이제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한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로 가능한 아니죠. 일입니까 이게? 절대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아무리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고 해도 이게 지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집행유예랑 징역 5년이랑 네. 어떻게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도 1심, 2심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2심에서 더 가중되는 경우는 더 없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제 상식적으로 1심이 너무 말도 안 되게 가벼운 판결을 선고했기 때문에 네. 2심 재판부에서는 이걸 바로잡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1심에서 이 정도 했으면 이 관계자들은 한번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요. 그냥 넘어가기에는 화가 나는데. 네. 그리고 이 양형 기준을 보면요. 미성년자 강간죄 양형 기준이 기본 네. 2년 6개월에서 5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 선고는 여기에도 못 미친다는 건데 아니 이거 그냥 2년 6개월에서 5년도 우리는 부족하다고 보는데 맞아요. 실제로는 이것만 못하다니 말입니다. 네. 참. 분노할 수밖에 네. 없는 내용인 거죠. 한 매체가 최근 5년간 미성년자 이 의제 강간죄로 이 처벌받은 피고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단독 사건 1심 피고인 258명 중 70%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요. 29%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마저도 2심에선 4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고 하죠. 아니 그런데 다른 법도 아니고 이게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에서 자꾸 선처를 해주고 이러면 이거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 법만큼은 좀 저희가 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집행유예가 내려진 판결문들을 보면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저는 그 합의했다? 합의. 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합의했다? 합의했다. 반성하고 있다. 그렇죠. 뭐 공탁했다. 맞아요. 공탁금을 넣었다. 네. 네, 맞아요. 네, 모두 맞습니다. 이제 대체로 피해자가 만남에 적극적이었다, 자발적으로 응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의를 강조하고요. 그리고 사건 이후에 합의를 했다, 형사 공탁을 했다 이런 점을 들어서 이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립니다. 근데 저는 가끔 이런 기사를 볼 때 미성년자와 그 동의하에 그랬다는 거를 제가 들으면 이해가 안 돼. 아니 미성년자가 동의를 했다는 게 그거는 정말 어떻게 그거를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아까도 것 같아요. 보니까 뭐 합의했다 네. 이래가지고 집행유예 한다고 그러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그 멀리까지 보지 못하고 그 상황 그때도 판단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때인데. 그럼요. 아니 이게 법에도 돼 있잖아요. 미성년자하고 합의한다고 이게 뭐 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판결에서는 합의했답시고 집행유예. 이해가 안 돼. 사실 그 합의라는 건 어른들끼리 그렇죠? 맞습니다. 어른들끼리나 하는 건데 정작 피해를 입은 아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게 이게 맞는지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한 매체 분석에 따르면요,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이 피의자 182명 중 합의한 사람은 73.6%로 나타났고요. 합의한 피고인의 96.4%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성범죄자의 3년 내 재범률이 62.4%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주는 건 이런 여죄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자리를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합의라는 게 미성년자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모가 합의를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부모 입장에서 만약에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를 해왔다.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거의 넘어가는 부모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피해 아동 가정 환경이 좋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 이제 부모가 제대로 된 부모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본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가출한 초등학생이랑 성관계를 한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집을 나온 상태니까 현실적으로 돈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 연락해가지고 막 꼬드기고 회유하고 이래서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 이거 말고도요, 피해자가 집행유예로 감형되는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이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가 아주 가관입니다. 피해자가 안정을 찾아 문제없이 학교에 다니고 있고 가해자가 초범이기 때문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말이 안 그러면 되죠. 말이 안 되죠. 아니 그러면 이 아이가 별 문제 없이 학교를 다닌다가 갑자기 또 문제가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꼭 막 무슨 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이래야지만 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린 아동 청소년의 어떤 발달이나 교육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는 판결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꼬드겨 가지고 성관계하는 거를 이걸 착취 행위로 보지를 않고 마치 그냥 어른들이 합의하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아이들이 울고 슬퍼해야지만 피해자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이지를 않는 거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도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네. 의제강간 피해를 당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이죠. 경찰관이 이제 앞으로의 조건 만남 하면 안 된다. 성매매하지 말아라. 이래 말을 했더니 여학생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저씨한테 돈 받고 합의하에 한 거예요. 이건 내 사업이에요. 네. 근데 그 아저씨들이 왜 처벌을 받아요? 내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까지 말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러니까 충격적이죠. 네. 범죄자 어른들이 이 아이의 어떤 정신, 가치관을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네.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이런 결과를 낳는 중범죄인데 합의했다고 이걸 무조건 선처를 한다? 이건 아니죠. 재고해봐야 됩니다. 아니, 그래서 이 성범죄 관련해서 솜방망이 처벌은 진짜 달라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12살 아이가 8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 남성이 과거에도 2번이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성추행해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2017년 초등학교 등교 안전도우미로 일하며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했는데 피고인이 고령이고 또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이 선처를 바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미성년자를 성추행합니다. 버스 옆자리에 앉은 9살 여의 허벅지를 수차례 쓰다듬은 건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고작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측과 합의했고 또 합의 내용이 나왔죠. 또 나오네. 합의했고. 그리고 80년 넘는 세월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또 판결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남성이요, 3번째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앞에 2번 성범죄 있고 세 번째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네. 80년 세월을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죠. 성실했다는 건 뭐 어떻게 살아야지, 이게 성실했다와 이 성폭력 범죄랑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법이 일단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실형 아니면은 이제 벌금형만 가능한데요. 근데 그래서 이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정말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이제 벌금형으로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아니죠. 이제 미성년자 성추행은 완전 중범죄잖아요. 네, 그러니까 납득할 수가 없는 판결입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해서 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뭐 이 상습성을 의심해보고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합의했다가 또 나오고 성실하게 살았다가 나오고 그래서 집행유예 또 벌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왜 이렇게 범죄자들에 대해서 관대한 겁니까? 예. 이게 사법기관에서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 흉악범들을 워낙에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약간 범죄에 둔감해지는 면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합의했네? 그럼 선처해 주지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상습성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은 이제 초반부터 과감하게 엄벌을 해서 그래가지고 재범을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법 체계가 좀 작동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안타깝네요. 그래서 답답한 게 아니 저는 말이죠. 징역 5년이 기준이면 네. 여기서 합의를 못했어. 그리고 공탁하지 않았어.
그러면 징역 6년, 7년을 주는 거지. 아, 오히려. 그렇죠. 여기서 5년인데 합의했어, 공탁했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확 낮춰서 집행유예를 주고 뭐 네. 3년을 주고 2년을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너무 맞아요. 상식적으로 이제 죄를 지었으면은 네. 반성을 하고 피해 배상을 하고 이런 건 그건 너무나도 기본이죠, 당연한 기본. 겁니다. 네. 그 당연한 거를 했다고 해가지고 형을 깎아준다는 그건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재고를 해봐야 좀 된다는 아니고요. 생각이 그리고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용서를 했다는 아, 건지. 그럼요. 네, 이것도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무거운 주제로 이야기 나눴지만 우리의 분노가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길 기대하면서 변호사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널 만나 눈부시게 사랑했던 순간들 이제 너라는 사람 내 생애 가장 큰 선물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머니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제 영상에서 보셨듯이 부부가 나란히 국민연금을 받는 이 부부 수급자가 꾸준한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한 명이 사망할 경우 받게 되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유족연금이란 어떤 것인지 가장 먼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공적연금들이 있잖아요. 이 공적연금들의 가장 큰 장점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지급이 된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국민연금 받을 때 됐어라고 얘기할 때 사실 그 국민연금의 정확한 명칭은 노령연금입니다. 이 나이에 됐을 때 이제 받게 되는 연금이 노령연금이고 장애를 입게 돼서 받게 되는 연금은 장애연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이분이 부양해야 될 가족들이 있잖아요. 이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이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족연금은 누가 받습니까? 법적 상속인이 받습니까? 네, 그 범위 안에 들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약간 순서는 다릅니다. 일단 첫 번째는 배우자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위가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자녀가 있다면 이게 2순위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3순위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의 부모님 혹은 조부모님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의 요건뿐만 아니라 사망자, 돌아가시는 분의 요건도 좀 갖춰야 됩니다. 아, 이거 보통 국민연금 가입자면은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그러니까 나이가 도달해서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니면 아직까지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 10년 이상 가입해서 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했어. 뭐 이분이 돌아가셔도 유족연금이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 2등급 이상을 받은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하시더라도 그 유족들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외에도 뭐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된다. 나는 아직 국민연금 받을 조건이 안 됐는데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이 사망 시점하고 납입 기간에 따라서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내 연금을 가족에게 줄 수 있는 그 요건이 충족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낸 국민연금의 10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참 좋겠지만 아쉽게도 100%가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일부 좀 이 삭감이 돼서 지급이 되는데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 기간에 따라서 본인이 받게 될 연금의 40%에서 뭐 많게는 60%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부었다. 이때가 이제 최대로 나오는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유족연금을 60% 주고요. 10년에서 20년 사이일 경우에는 50%. 그리고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이 원래 받아야 될 연금의 40%만 지급이 됩니다. 야, 이게 이제 나는 그래도 다달이 냈는데 반 정도밖에 못 받는다 또는 반도 못 받는다 네. 이런 화가 나는 거니까 일단 20년 이상 그리고 맞아요. 오래 사셔야 되는. 네. 오래 살아. 네. 핵심입니다. 국민연금은 오래 부으신 다음에 오래 사시는 게 핵심인데 이게 불만들이 그래서 많이 있어요. 사실 다른 특수직영연금들,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들을 보면
돌아가셨을 때 받는 유정연금이 60%가 나오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은 이 가입 기간에 따라서 적게는 뭐 40%에서 많아봐야 이제 60%다 보니까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거 좀 맞춰줘라라는 불만들이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연금은 뭐 10년, 15년 들어도 이 네. 유족연금 60%가 나오는데 이제 국민연금은 안 그러니까 네네. 뭔가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선이 됩니다. 지난 예. 10월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발표된 안이 있는데요. 우선은 20년이 넘으면 60%가 지급된다. 요거는 이제 그대로입니다. 근데 그 밑에 이하의 기간을 납입했을 때가 좀 달라지는데요. 일단 10년 이상 20년 미만을 납입했을 때 일괄적으로 50% 지급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50%에서 59%로 차등 지급됩니다. 그리고 10년 미만을 냈다고 하더라도 40%에서 이제 50%로. 그러니까 최소한 50%는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을 납입하게 되면 50에서 59%까지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 이렇게 개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년이면은 51%, 12년은 52%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납입 기간이 19년이에요. 네네. 그럼 원래는 50% 받는 건데 그렇죠. 이제는 바뀌어서 59%. 네. 사실 그 9% 차이가 엄청 아, 크거든요. 그럼 9%면 네, 이렇게 바뀐 거네요. 그렇죠. 뭐 평생 받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고요. 사실 그런 이제 문턱 효과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 내신 분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1년을 못 채워가지고 50%를 받는 건데 그런 이제 조금 불만 같은 것들도 다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국민연금을 이제 19년 납입한 분이랑 20년 납입한 분이 지금 10% 차이가 나니까요. 네. 이 1년 차이로 받게 되는 이 금액이 좀 많은가요? 네, 예. 그게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하고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앞으로 뭐 개선이 많이 된다고는 하지만 조금 알아두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부부 두 분이 모두 국민연금을 가입해서 나중에 이제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다가 이분들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을 경우 네. 이때는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실까요? 그래도 줘야 돼. 이거 당연히 내 거는 원래 내가 받는 거고. 그쵸, 그쵸.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사망한 배우자 연금은 또 받아야죠. 뭐 몇 %에서. 그렇죠.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완벽하게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국민연금에 대한 가장 큰 불만 혹은 국민연금의 유일한 단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로 중복연금 조정이라는 문제입니다. 네. 이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을 받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두 사람이 받던 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유족연금이 일부 삭감돼서 지급이 됩니다. 네. 조정한다. 네. 지금 삭감 말씀하셨으니까 더 주진 않을 거고 깎겠다 이거죠.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두 분이 다 같이 받고 계시다가 한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이 남아 계신 분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은 본인이 받고 있는 기본 노령연금에다가 플러스 유족연금의 30%를 받는 거고 두 번째 선택은 그냥 내 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는 것.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유리한지 선택을 그렇죠. 네. 유리한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걸 보면 본인의 노령연금과 배우자 연금의 30% 이건 배우자 유족연금의 30%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배우자 연금의 30%가 아니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나오게 될 유족연금의 30%. 그러니까 한번 배우자의 연금에서 60%나 50%가 에서. 낮춰지고 그쵸. 거기서 거기서 또 한 번 더 낮춰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이 너무한데. 그 금액의 30%니까 굉장히 너무한데.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오. 이게 20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예? 이게 좀- 얼마를 받는 예. 그래서 그럼, 예. 부부가 모두 가입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냐 이러다 한 분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여기서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요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사연이 하나 와 있으니까 네. 요걸 토대로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사연은 제가 한번 전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남편의 국민연금 100만 원과 제 국민연금 30만 원을 받으며 살아온 60대입니다. 지난달 갑자기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하러 갔습니다. 막막하긴 하지만 남편의 유족연금 60만 원과 또 제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30만 원의 기초연금까지 생각하면 혼자서 그럭저럭 생활할 듯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의 유족연금과 저희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만 62세부터 받기 시작한 국민연금을 몇 달 받지도 못했는데 포기하라뇨. 이게 말이 되나요? 억울하겠다. 아니 이게 지금 뭐니 시간이에요. 분노 유발자들. 아까보다 더 이게 뭐야 지금? 아, 이거 정말 아닌데. 아니 이게 뭡니까? 아무리 아이. 부부 일심동체라고 그래 둘이 따로 냈는데 네. 이걸
아, 이건 아니죠. 이 안타깝게도 근데 현행 법이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국민연금은 내가 내는 돈을 저축의 성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유족연금이라는 게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분이 책임져야 될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가지 이상, 그러니까 남아 계신 분이 노령연금도 받고 유족연금도 받고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를 받게 되면 조금 여유로우시니까 이걸 좀 줄여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그 혜택을 돌리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 중복 조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둘 중에 어느 쪽이 유리한지 김현우 소장님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이제 기억해 둘 거거든요. 잘 배워요. 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뭐 배우자의 사망이라는 건 뭐 너무 슬픈 순간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또 계산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따져볼까요? 네, 한번 그럼 화면을 보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남편분이 받고 계신 유족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노령연금이 100만 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100만 원의 60%가 원래는 유족연금입니다. 60만 원을 받으시게 되는 거죠. 이제 본인 연금을 포기하시게 되면 이 유족연금 60만 원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 거고요. 만약 아내분께서 나는 내 연금도 받고 여기에 추가로 유족연금도 받겠다. 그러면 남편 유족연금이 이 30%, 유족연금의 30%라고 했으니까 60만 원의 30%인 18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노령연금 30만 원에 남편 유족연금의 30%인 18만 원, 요걸 더해서 48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이게 두 번째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연금을 포기하면 60만 원, 내 연금을 그대로 유지하면 지키면? 48만 원. 자,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이건 뭐 저 당연히 남편 거 받아야 되겠네. 네, 그렇습니다. 내 거 포기해야죠, 뭐. 당연히 60만 원 받는 게 맞긴 그럼. 한데 근데 이제 또 이게 화가 나는 거죠. 네. 내가 뭐 10년 이상 열심히 네. 납부했던 내 연금은 네. 구경도 못 해보고 사라진다는 건데. 네. 아니, 그 그러면 뭐 이럴 없거든요. 거면 그 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내가 그냥 일시금으로 받아버리는 게 훨 나을 뻔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제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없고요. 아, 이제 안 돼요? 예, 10년을 안 채웠으면 이 방송을 보시다가 그럼 나 국민연금 아직 10년 안 채웠는데 그런 분들은 그대로 가시게 되면 나중에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고 10년이 넘어갔다 그러면은 본인의 원에 의해서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내는 걸 포기할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이 연금의 본질적인 이유부터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연금이 있으면 좋겠다, 특히나 공적연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게 오래 살까 봐 그런 거잖아요. 생각보다 오래 살아서 장수하게 되는데 생활비 없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이 장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연금인데, 특히나 공적연금인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혹 우리 둘 중에 한 명이 빨리 사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조기 사망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수와 조기 사망은 서로 상반된 건데 그쵸. 조기 사망을 또 이 걱정하는 바람에 연금 내지 말까 하시면 이 본질적인 게 대응이 안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연금을 선택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는 게 가장 이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게 100세 시대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이 아내분이 지금 이렇게 또 살다가 네. 재혼을 또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60만 원을 네. 받으시다가. 아, 그때 어떻게 되나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남편의 유족연금이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되는지. 네. 재혼을 한다.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상 뭐 수명도 길어지고 행복하게 남은 여생 또 보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혼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으로 받던 돈은 지급이 정지가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정지가 안 되고 계속 쌓이게 되면 정말 장수하시는 분들은 한 분 한 분 돌아가실 때마다 또 유족연금이 쌓이게 될 수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재혼을 하시게 되면 유족연금의 수급 권한은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내 연금과 유족연금의 100%를 수령할 수가 없다. 네. 뭐 그렇다고 어차피 못 받으니까 그냥 안 받는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뭐 가입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또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만약에 부부가 이 연금을 받으시는데 한 분은 국민연금이지만 다른 한 분은 공무원연금이나 뭐 사학연금, 뭐 군인연금 이런 것처럼 다른 공적연금일 경우에는 성격이 비슷하더라도 이 유족연금이 조정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복이 돼도 둘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두 분 모두 특수연금, 특수직연금을 받고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의 연금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일부 삭감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뭐 공무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이렇게 같이 받으시는 분들은 배우자 유족연금의 50%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한 분은 특수직영연금인데 한 분은 국민연금을 내고 계신 분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는
누가 돌아가시든지 간에 원래 지급해 주기로 한 유족연금을 그대로 100%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두 분 다 공무원이면 손해네. 한 분이 공무원이고 한 분은 국민연금이면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공무원이면 50%만 받는 거예요. 네, 아우, 그렇게 되는 이거 거죠. 연금 생각해서 뭐 직업을 고를 수도 없고. 아, 글쎄 말이에요. 네. 네. 사기 아니, 힘드네요, 진짜. 이게 이제 네. 배우자 선택의 기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사실 또 이걸 보고 배우자를 선택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부부가 이렇게 공무원연금이나 또는 혹은 반대쪽에 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혹시 누가 돌아가시면 이렇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니까 우리는 노후 설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얼마나 다행인가 싶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군인연금 받으시고 그렇지. 오. 어머니는 이제 국민연금 받으시고 네. 이 댁은 다 받는 거야. 자식으로서 참 든든합니다. 그러네. 자, 다음 사연 또 준비했거든요. 이재용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직장을 다니고 있는 50세 외벌이 가장입니다. 결혼을 늦게 하는 바람에 아이들이 아직 중고등학생인데요. 혹시나 제가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가 불안할 것 같아 오래전에 사망보험을 가입해 두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갚고 나면 남은 돈이 없을 것 같아 걱정이네요. 이제 와서 보험을 더 가입하자니 보험료가 너무 비싸던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 정말 이럴 수 있겠어요. 연금 개실 전에 만약에 사망할 경우도 네. 그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일단 직장을 다니고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국민연금 당연히 가입이 되어 있으실 텐데요. 이게 당장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 않다. 50세라서 아직 젊어서 연금 받을 나이 안 됐다라고 하시더라도 유족연금은 지급이 됩니다. 다행이네요. 안 네. 그러면 또 다른 뭐 보험을 들거나 이래야 되는데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외벌이 가장이시잖아요. 이분이 내가 사망하면 남겨진 가족들 어떡하지? 이 고민에 사망보험금을 더 가입할까 했는데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보험료 비싸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그리고 뭐 월급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50세라고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국민연금 가입하신 기간이 최소한 한 20년 정도는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유족연금이 얼마나 지급될지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을 해보시면 얼추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생활비가 나오겠다.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 가정에서 쓰고 있는 생활비가 이만큼 필요한데 요 정도는 유족연금으로 충당이 되는구나. 그럼 부족한 부분은 얼마지? 요걸 생각하셔서 보험을 가입하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부족한 부분을 저축하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남편의 유족연금하고 부인의 국민연금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 문제. 아내분이 사실 국민연금을 가입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뭐 외벌이라고 하셨지만 그냥 임의로 납입을 하시고 계실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내분이 아직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는 뭐 선택을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미래에 가면 뭐 또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이제 배우자분이 혼자 남게 되면은 아이들이 뭐 어리기 때문에 소득 활동을 시작하시겠죠. 그래서 돈을 벌게 되면 이렇게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땐 유족연금이 중간에 중단이 됩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때 3년 동안은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연금이 끊겼다가 55세에서 60세가 될 때까지 이 지급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다시 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40세다. 지금 배우자분의 나이가 40세라고 한다면 지금 돌아가셨을 때 40세에서 43세까지는 유족연금이 지급되다가 끊기고 그 다음에 뭐 55세나 60세가 될 때 그때 다시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리를 해보면 사망 시점부터 쭉 지급이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소득 활동을 시작했을 경우 네. 시작했다 하더라도 3년간만 딱 지급이 되고 맞습니다. 끊겼다가 다시 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다만 이때 자녀가 25세 미만이라면 지급이 정지되지 않고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사연에서 자녀가 뭐 중고등학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막내가 한 13살, 14살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 애가 25살이 될 때까지 최소한 한 10년 이상은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 지급받고 물론 이제 오래오래 사셔야 되지만 네. 이제 아이들이 좀 어리다니까 제가 좀 걱정이 돼서 이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여쭤보는 건데 아내분이 만약에 또 세상을 뜨시게 되면 네. 그것도 걱정이시죠. 네네네. 그런데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유족의 범위라고 했을 때 첫 번째가 배우자, 그 다음에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등급 이상의 자녀, 그리고 60세 이상의 부모님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어머니도 돌아가셨다. 그렇게라고 한다면 자녀가 25세 미만일 경우에 이 유족연금도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리지만 그래도 최소한 기초적인 생활은 꾸려 나갈 수 있는 유족연금이 지급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엔 또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네. 1인 가구예요. 그래서 배우자도 없고 자식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세요. 네. 그럼 이건 어떡하지? 근데 개인연금에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가 지정해준 분한테 가는데 그렇죠. 이것도 그렇게 가나요? 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뭐 배우자도 없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안 계시고 손자녀도 없다. 그럼 유족연금은 받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제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가지고 마지막에 사망 일시금이 지급이 됩니다. 근데 이 사망 일시금은 뭐 장례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024년 기준 소득 월액이 약 298만 원이 요거 4배 정도 되거든요. 한 1,200만 원 정도가 사망 일시금으로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제 머릿속에 싹 정리가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마지막 사연은 재은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작년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유족연금을 받게 됐습니다. 생계에 많이 보탬이 되긴 하지만 넉넉할 만큼은 아니라서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끊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얼마 안 되는 돈 벌어보려다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셨네요. 예. 앞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긴 네. 했습니다만 충분히 고민하실 수 있죠. 유족연금이 뭐 100%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일을 하고 소득 활동을 시작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내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네네. 네. 일단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이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3년 동안만 지급이 되고 뭐 55세에서 60세까지는 연금이 끊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우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이 있다면 아예 연금이 이제 지급이 되지가 않겠죠. 그래서 괜히 이거 내가 조금 몇 푼 벌겠다고 일 시작했다가 유족연금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소득의 정의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말하는 소득은 뭐 사업소득, 임대소득, 근로소득 이런 것들 다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1년 동안 얼마 벌었느냐? 나누기 12달 해가지고 그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를 보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월 298만 9,237원. 요걸 넘지 않으면 이 소득으로 안 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어딘가에 취업해서 버는 돈이 약 298만 원 정도를 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은 유족연금이 뭐 깎이거나 중단되거나 뭐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뭐 한 250만 원 정도 아니면 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다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네. 300만 원 정도 네. 월급을 주겠다라고 한다면 괜찮으니까 저는 10만 원 정도 덜 받겠습니다. 290만 원까지만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 네,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나은 거죠. 야, 잘 따져봐야 되네. 야, 오늘 국민연금의 지급률, 그다음에 중복 지급 문제, 유족연금 뭐 이런 거 알아봤는데 이게 몰랐는데 이 정도밖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요즘에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우려가 되네요. 네, 이게 국민연금이 사실상 우리의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인데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미리 알려주고 가입하실지 마실지 결정하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이제 소득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입을 결정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한 번만 내놓으면 나중에 그 공백 기간을 채워넣을 수 있는 제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국민연금을 받기 직전에 판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이 본인과 배우자의 연금의 규모와 형태를 보고 잘 미리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떤 것이 유리할지 꼭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일 좋은 거는 들려면은 20년 이상 그리고 100세 이상 사셔야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 오래 사세요. 오래 들고 오래 사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싶으시면 저희 머니 이 시간 꼼꼼히 보시면 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영동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립니다. 빙판길 나타날 수 있어서 운전 조심하셔야겠고요.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쌓인 눈은 제때제때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기온이 높은 충청 이남은 비로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입니다. 현재 대설특보가 내려진 영동에는 최대 50cm의 눈폭탄이 쏟아지겠고요. 경북 산간에도 많게는 30cm, 그 밖의 지역은 1에서 5cm 정도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순간 풍속 초속 15m 이상이 되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날이 좀 쌀쌀해졌습니다. 오늘은 종일 한 자릿수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자세한 지역별 낮 기온 보시면 서울은 9도,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까지는 전국에 비가 오락가락 이어집니다. 제주 지역은 주말까지 더 길게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치고 나면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서 추우니까요. 오락가락한 기온 변화에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계속 비 얘기 있고 산간 지역 저 동해안 이쪽 쭉 그 바닷가 라인 따라서는 눈 소식이 있고. 네, 눈이 또 굉장히 많이 올 거라고 그래서요.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우산도 꼭 하나 챙기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